부자가 되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비관적이고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버텨내서 온 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한 거죠.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가장 안 됐을 때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이자 방송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이제 작은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왜 부자가 되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제 시간과 젊음이라는 자산을 돈과 뭐 명예, 뭐 커리어 이런 걸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직장인분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직장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 시간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팔아서 정해진 만큼의 이제 돈을 이제 얻는 게 이제 직장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하방이 좀 막혀있는 이제 구조이지만, 반대로 이제 상방이 좀 막혀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좀 직장에서 잘해도 좀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내 시간이라는 자산,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산을 구조적으로 상방이 막혀있는 직장에 전부 투자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로또를 이제 사지 않았는데 로또가 왜 안 되지? 라고 걱정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 시간을 어떻게 잘 투자할지, 좀 시간의 벤처 투자를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만 내 모든 걸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방이 열려있는, 좀 리스크가 있고 하방이 좀 있더라도 상방이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나 사업 같은 거를 조금씩 공부해보고 좀 트라이 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것 말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으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저축하고 적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돈을 모으는 행위라는 거는 결국에 현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도 저는 자산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투자 안 하고 있어, 나는 적금만 하고 나는 저축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투자를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에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볼 게, 내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으면 내 전 재산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 투자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화폐에만 투자한다는 거는 그래서 뭐 가치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치가 확정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성장률이 높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물가 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자산에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저 덧셈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덧셈만 해서는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에는 이제 뭐 1 더하기 1 해서 뭐 금방 10까지 갈 수 있지만, 나중에 1000까지 가게 되면 1씩 더해서는 진짜 뭐 10만 100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덧셈만 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하는 삶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인으로 사는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뽑아본다면은 사실 저는 첫 번째가 행동력인 것 같아요.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제 돈을 벌면은, 만약 로또가 되거나 투자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한 2, 30억을 벌면은 뭐 하고 싶으시냐 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99%의 답변은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좀 지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다 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그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불러오기도 하고 더 큰 성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거를 좀 핑계 대고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하겠지 라고 좀 미래의 나에게 좀 넘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당장 하는 분들이 좀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큰 상방을 얻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리스크 감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하이 리스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감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하이 리스크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막 인생을 다 던지지 않고 뭐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행동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렸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일하는 거나 뭐 취미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뭐 이런 정치 쪽에서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미리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완전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그런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려 두는 게 사실 이런 시장에서 결국 기회를 잡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장의 흐름, 움직임, 그런 기회들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결국에 좀 비관적이고 결국에 막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업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그걸 버텨내서 운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사실 한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좀 부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로 사는 것도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나 운이 좋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그릇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벗어나는 것들은 좀 선 대신 좀 악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은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은 내 그릇이 그 상황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내가 그 소비나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첫 해에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3개월, 6개월 동안 그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냥 아예 돈을 안 번 것처럼 살면서 좀 내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스하고 좀 거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랑 나이랑은 전혀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좀 애가 생기고 그래서 부양할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 혼자 결혼을 안 했을 때 혼자 리스크를 지는 것과 내가 선택을 한 거를 내 가족들이 함께 리스크를 지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제 리스크보다도 좀 더 내가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실제로 나이가 적어야 더 많이 성공한다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그래도 가족이 많은 만큼 더 많이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좀 리스크 관리도 잘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도전했을 때 성공률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뭐 아직 제가 40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저도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상방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그리고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여기서 가장 안 됐을 때를 어느 정도 조금씩 관리하면서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좀 늘려나가는, 좀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대3 정도
정도 아니면 8대 2 정도로 한 2, 3 정도의 노력이나 시간과 이런 돈을 좀 완전히 상방이 큰 그런 모험적인 거에 좀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모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 경험이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좀 플러스인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나 투자도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복귀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래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했을 때 내가 10판, 100판을 하더라도 사실 똑같이 전 게임과 발전하는 거 없이 똑같이 게임을 하면은 저는 뭔가 그걸 랭크를 올리거나 실력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 프로들이 하듯이 전 게임을 리플레이를 돌려보거나 이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상대방은 이걸 했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복귀를 계속 해야만 저는 결국 빠르게 한 10게임만 해도 실력을 늘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연습만이 저는 완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 반복은 연습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안 잃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하방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방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새거나 잃어버리는 돈이 많으면은 좀 굉장히 좀 결국에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가 된 상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걸 절대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좀 하방을 좀 안전하게 막는 게, 상방이 높은 구조를 짜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코인 외에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5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 저의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몇 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보다는 노동소득 일을 하면서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투입해서 의사결정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5천만 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일 텐데, 내가 그거를 내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내 연봉을 올리거나 내 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리면은 그게 사실 더 빠른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제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데도 결국에 살아나서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이제 펀드 M&A 쪽에 이제 종사를 하시고 본인의 노동소득의 가치가 워낙 커서 뭐 1년에 뭐 2, 3억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패를 해도 그거를 금방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리스키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2번의 실패를 반복하고서도 결국에 성공을 하셔서 좀 지금의 좀 자산을 이루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시 그래서 말했듯이 회귀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어떤 능력이 시장에서 중요하고 먹힐까 가장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래서 뭐 2, 3억, 5억 이상은 나에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저는 제 자산 가치의 성장이 저라는 사람의 가치의 성장을 뭐 자동적으로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파이어를 하고 직장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그런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력이 좀 단절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가치를 지금도 더 올리려고 하는 좀 편이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나에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 시간의 절반을 투자 뭐 하더라도 나머지를 이제 제 일이나 투자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때, 직장인처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직장에 투입해서 하루에 진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본인에게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그 투자에 투자하는 거랑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랑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결국에 투자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사실 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리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잘 할 것이고,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남들의 심리를 잘 읽고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사실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이 더 나아지는 시기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그 의사결정 하나로 월급 정도가 이제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에 의사결정을 많이 쏟는 게 직장보다는 더 나을 수 있고, 근데 투자하는 분야에 따라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페이스가 길고 한 달에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 없이 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2, 30억은 있어야 이제 일을 아예 그냥 빵프로로 놓고서도 좀 투자에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수 작가님은 돈 걱정을 아예 안 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돈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은 계속 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00억이 있어도 돈 걱정을 할 것 같고 3천억이 있어도 사실 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3천억이 있으면은 뭐 좀만 더 있으면은 내가 뭘 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돈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돈 걱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 의사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많아지면은 돈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좀 잘못된 기대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좀 돈을 무작정 이제 노리게 되는데, 어차피 돈 걱정은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의 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내 돈을 대하는 자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 알려주세요. 퇴사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랑 제가 퇴사했을 때랑은 완전히 좀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좀 퇴사를 고민하는 거랑, 저는 그때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더 잘해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서 좀 돈을 덜 잃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거랑 살짝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 저는 그 부의 해방이라는 말이 일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쩌면은 저는 원래 말하는 이제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 용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좀 빠르게 은퇴하자. 근데 그 빠르게 은퇴하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빨리 직장 퇴사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굉장히 좀 강조돼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에 좀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일 때문에 일하는 삶에서의 은퇴이지 일에서의 은퇴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로 돌아간 사람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일의 성격이 좀 다르다. 옛날에는 이제 내 일이라는 하는 이유 중에 한 7, 80%가 이제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뭐 나머지 20, 30%가 뭐 재미나 뭐 사회적 평판이나 뭐 명예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요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돈이라는 요소를 싹 걷어내고 나머지 20, 30%로 이제 저는 채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예전이었다면은 뭐 금융권 대기업 뭐 정규직으로 그냥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카페나 빵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전자를 택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돈이라는 걸 싹 걷어내고 나면은 오히려 후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책에서 이제 파이어가 아니라 파이어드라고 제목을 사실 한 것도 Retire Early를 바꿔서 좀 그 Release Economic Dominion, 좀 부의 종속에서 해방되라 라는 의미로 좀 썼었는데, 그게 저는 일과 행복을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은 오히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주고 있던 행복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좀 더 불행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에서 오히려 내가 돈으로 얻으려고 했던 행복을 오히려 일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좀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거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나와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일하는 거에서 그런 돈 외에 행복을 못 느껴서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이 직장이 주는 뭐 성장, 아니면은 뭐 업무적 만족, 아니면은 내 성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없다, 그 돈도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당연히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퇴사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구멍은 조금 생각해놓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는 퇴사를 하면은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직장에 있고 좀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퇴사를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부지런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고민하신다면은 조금 미루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지금 밤새서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퇴사를 해보셔도 잘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돈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좀 이제 다 겪어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동으로 사람이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쩌면은 부자와 빈자라는 건 단순히 이제 돈의 양에 따른 이제 구분이지만 좀 돈에 얼마나 좀 종속돼 있고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자냐라는 거는 좀 돈에서 얼마나 해방되어 있는 해방자이냐 아니면 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자이냐에 따라서도 좀 내면적 요소로 구분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부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지만 뭐 연봉이 높고 뭐 이제 자산이 많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에 여전히 휘둘리면서 내가 갑이 아니라 돈이 갑인 삶을 사는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삶을 사는 것 같고 흥부는 돈은 없지만 뭐 돈 때문에 뭐 내 의사결정이 좀 바뀌거나 그런 게 적어지고 뭐 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변동한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좀 행복이 좀 희생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빈자이지만 해방자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인데 보면 놀부 같은 캐릭터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돈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뜻은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만약 기업이라면은 나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가총액을 내가 산정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가진 돈도 있을 거고 내 가진 능력도 있을 거고 내 미래에 대한 뭐 기대나 뭐 가족이나 평판 뭐 인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의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몰빵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내 95%의 자존감의 95%가 100억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100억이 50억으로 줄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50억 부자이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존감이 반으로 깎이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능력이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걸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자존감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좀 뭐 잘리게 되거나 뭐 임원에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은 갑자기 자존감을 잃고 좀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처럼 한 곳에 자존감이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돈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다 돈에 투자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서도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내 능력 아니면은 나에 대한 뭐 믿음 뭐 자신감 아니면 뭐 평판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서 이제 내 자존감이 분산 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어도 좀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부의 자유를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타임라인을 정해놓는 거는 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5년이라는 시간에 사로잡혀서 좀 놓치는 기회나 이런 잘못하는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빡 정해놓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5년이라는 타임라인을 정해두면 좋은 것들은 원래 10년, 20년 보고 부자가 돼야지 막연하게 이제 타임라인 없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것 같고 현실적인 방법. 사실 5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잖아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사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적당히 이제 내 직장 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쏟아서 그냥 투자 좀 찔끔찔끔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거를 아마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진짜 5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저는 진짜 사업에 뛰어들거나 진짜 인생을 걸만한 그런 기회들을 잘 계속 눈여겨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좀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는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오히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5년 안에 부자가 되는 마법 레시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잘 맞는 투자 시장이 다르고 내 성향, 성격 아니면 내 감정이 얼마나 동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부동산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주식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코인 시장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적성을 먼저 잘 찾는 거에 따라서 사실 투자도 시장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두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5년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죠. 사실 나라는 사람을 저는 경영하는 경영자인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내 건강이 좀 어떻고 내 현 상황은 어떻고 뭐 냉정하게 내 사회에서 내 가치는 어떻고 좀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오히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고, 복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복귀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위치였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좀 가치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좀 처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남에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포텐셜과 이런 거를 냉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 뭐 그냥 주변에 그냥 뭐 직장 상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뭐 오히려 뭐 정확한 가치평가를 해줄 수 없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도전을 좀 해봤고 그런 본인이 가려는 길을 직접 걸어보신 분들에게, 내가 좀 주변에 없더라도 뭐 그런 뭐 강연이나 책에서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먼저 그냥 콜드메일로 보내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게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좀 본인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구조적으로 뭐 하루에 만나봤자 한두 시간 정도를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직장만큼의 시간을 투자에 쏟지 않으면서 직장보다 더 큰 결과를 투자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되게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좀 기대인데, 어쩌면은 그 한두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거래를 하는 그런 단타 거래를 하신다. 그런 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하루 종일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빨리 정보를 캐치하면서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을 뭐 몇 분밖에 쏟지 못하고 남들이 그냥 주워들은 아니면 기사에서 본 얘기 하나만 갖고 굉장히 질 낮은 의사결정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장기 투자가 오히려 저는 직장인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달 정도 좀 길게 한두 시간 정도의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좀 하나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질 높은 의사결정을 잘 해서 그걸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단기 투자는, 단타는 좀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타는 날씨를 예측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좀 페이스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인에 맞지 않고, 좀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는 오히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쉽고 적중률도 높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사실 이건 부자가 되고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긴 한데, 부를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선물 옵션처럼 순식간에 청산을 당해서 내 돈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돈은 버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돈을 벌면서도 뭐 상방이 크긴 하지만 뭐 그때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운 좋게 한번 그 하락 안 맞고 한번 상승을 해서 경제적 부자가 된 다음에 딱 이제는 선물 옵션 멈춰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멈추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고 다 결국에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만큼은 절대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하실 분들은, 실력이 있으실 분들은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서는 무조건 절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천만 원대의 투자금을 어떻게 30억으로 불리셨나요? 사실 3천만 원은 제가 처음 아마 투자를 시작할 때 대학생 때 있었던 돈이 한 2, 3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때 저는 2014년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때 그동안 이제 세뱃돈이나 뭐 알바했던 걸로 좀 모은 돈으로 좀 투자를 좀 시작해서 뭐 네이버랑 이제 더존비존 같은 이런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사실 개념 자체나 이런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한 이제 2018년 이제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이런 본격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삶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그때 다양한 국내 주식 외에 좀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거에도 좀 눈을 돌리면서 좀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좀 해왔고, 그때부터 저 세상학개론 유튜브도 하면서 좀 저는 복귀의 약간 의미로 내가 이 시기에 했던 생각과 약간 내 모습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때 내 감정, 환희인지 공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남겼었고, 그때 했던 것들이 운 좋게 좀 지금까지 이제 박제가 되어버려서 좀 자산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제 잘 보이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약간 좀 되어버렸던 것 같고, 저는 가장 많이 자산을 점프 시켰을 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저는
18년 때도 그렇고 저는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좋게 봐가지고 그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한 8번을 그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들, 이 기회를 타야만 투자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근데 2008년에 한 번 있었으니까 지금 2018년 정도니까 이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엄청 잡으려고 계속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이제 대폭락이 그때 왔을 때 남들은 이제 코스피 2000 깨지고 1900 깨졌을 때 이제 거의 다 몰빵해서 대출까지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약간 친구들이랑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 사실 코스피 2000에서 하락이 멈춘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차피 인생을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1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이런 대규모 하락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5% 정도만 사고 점점 10% 사고 15% 사고 해서 점점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평균이 가장 밑으로 좀 잡히도록 늘려가면서 좀 1000까지 떨어질 걸 각오하고 조금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1억 5천 정도 시드가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3,300까지 해가지고 총 한 2, 3억 정도로 이제 그때 좀 마이너스 때 베팅을 많이 했었고, 그때 했던 것들은 사실 금융주랑 이제 대형 국내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좀 겁먹다 보니까 다니고 있던 신한금융 지주도 샀었고, 뭐 기업은행,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서 몇 주 만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받고, 몇십 프로의 수익을 받고, 이제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확신을 해서 제가 그때 뭐 한 18년, 19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던 가상자산 쪽으로 완전히 좀 100%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 좀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때 제 비트코인 평단이 한 800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대 정도였어서 그게 굉장히 한 10배에서 20, 30배가 됐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를 얻었죠. 가장 큰 수익을 얻은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거는 이더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제가 처음 샀을 때는 2018년 1월, 2월이어서 하락이 이제 막 그 상승장이 끝나고 2017년 불장이 끝나고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할 때여서 제가 처음 샀을 때 가격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조금 샀지만 저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굉장히 이더리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계속 더 많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거의 가장 많았을 때 한 500개까지 이렇게 막 모았었고, 진짜 처음에 샀던 거는 90% 가까이 됐죠. 왜냐면 14만 원, 13만 원일 때까지 저는 샀으니까. 그때 됐던 게 제가 많이 정리한 550만 원대에서는 그 2021년 제가 말쯤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때가 55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거의 30배 정도 수익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되게 잘 하려고 매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의사결정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게 지금 현금화가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사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리마인드를 이제 하는 편인데, 그래서 30배라는 수익을 얻으려면은 10배에서도 사실 팔지 않아야 되고 11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되고 20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사실 30배라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수익 몇 배 되면 팔아야지, 얼마 되면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심리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 심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나도 예측을 못한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예측을 못하지만 가격 예측을 저는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좀 광기인 것 같고 좀 지금은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때는 사실 4년 주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를 좀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었고, 반감기에 따른 사람들의 좀 심리나 좀 이거 너무 과매수 상태다, 그래서 도지코인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날, 그럴 때가 이제 피크의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때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모두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때는, 모두가 다 망했다고 할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장도 모두가 다 올라갈 거다, 뭐 이거는 이제 ETF 됐고 하방이 막혔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고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비싸게 사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굉장히 좀 다르게 돌아서서 이미 시즌 종료가 됐고 뭐 끝날 거다, 이제 한 3년간 앞으로 암흑기가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서야 좀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실패 경험도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투자 실패 경험은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투자 실패라는 거는 사실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도 사실 제가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0년 초까지 잡는다면은, 그래서 뭐 2019년 뭐 3월까지 잡는다 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투자거든요. 마이너스 90%까지 갔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타임라인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성공적인 투자가 됐잖아요. 그 실패라는 거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실패한 투자로 한 3년을 버텼던 기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패했던 투자라는 소리를 듣는 기간을 거쳐야만 좀 성공하는 투자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주식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한 뭐 20달러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7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악플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막 굉장히 더 다양한 욕들이 있었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뭐 마이너스 50% 이상, 막 60% 이렇게 손해본 분들은 뭐 이제 제 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됐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7달러에서 뭐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뭐 80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10배 이상 또 오르고 나면은 또 굉장히 좀 성공한,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성공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고, 사실 비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20달러 때도 지금은 뭐 4, 5배가 된 상태니까, 굉장히 실패와 성공이라고 딱 정해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실패 경험들은, 저는 그런 걸 실패라고 좀 제 스스로 정의하지는 않고, 성공까지 버티지 못한 투자 아니면은 좀 타이밍이 너무 일렀거나 좀 늦었던 투자들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행복도 비례해서 늘어났나요? 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대체적으로 는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돈이 주는 그 행복이 있고 막아주는 불행들이 있는데, 사실 행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 위한 약간 장치잖아요. 우리 몸의 장치라서 이 뭔가 목표를 이뤘을 때, 뭐 사냥에 성공했을 때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이 유지되면은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에 성공해서 그 행복감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죠. 더 위의 목표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얻는 행복들은 굉장히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양이 커지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적어지게 되고, 또 행복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인간의 몸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다 돈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 돈이 있을 때의 불행과 이제 걱정은 돈이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돈에서 해방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돈에서 해방된다는 거는 돈의 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수단적인 걸로 생각하는지 목표로 생각하는지, 돈이 갑인지 돈이 을인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이제 부자와 빈자는 돈의 양이 많은 사람, 돈의 양이 적은 사람인데, 그거랑은 사실 돈에서 뭐 내 의사결정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내 행복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돈이 많으면서도 돈이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럼 내가 몇십억이 생기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몇십억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2억 때문에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몇천억만 있었으면은 1, 2억 때문에 고민 안 했을 텐데, 걱정 안 했을 텐데, 의 걱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거에서 좀 아예 돈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돈이 주는 걱정과 이런 불행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 투자 원칙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타이밍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결국에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좀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사실 안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도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좀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현금도 자산이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데, 장기적인 대응도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인 대응을 할 때 대응력이 결국 현금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해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라면은, 싸게 됐을 때 사실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 비싸게 팔지 못하면은 나는 한쪽짜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금 비중을 나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 현금도 그 모든 게 떨어질 때는 현금만 가치만 오르는 또 주식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이고, 지금도 그 행복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사실 투자자로서 행복하다는 감정은 되게 전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희에 빠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에 겨워 있거나 공포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좀 잘못된 투자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뭐 한 달 만에 뭐 7억 벌고 막 해가지고 몇십억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지만 반대로 가장 좀 위험하다고 스스로 좀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환희에 차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대로 또 돈을 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도 사실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해요. 저는 뭔가 좀 큰 행복 아니면 큰 절망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좀 적당한 행복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성향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성격이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 돈을 벌어도 크게 이제 좋아하지 않고 좀 돈을 잃어도 크게 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진짜 행복도 수준이 있잖아요. 엄청난 큰 행복, 말도 안 되는 큰 순간적인 그런 행복이냐 아니면은 적당한 정도의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행복이냐 그게 굉장히 다를 텐데 저는 그 큰 행복을 노린다기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좀 그냥 기복 없이 쭉 유지하는 삶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피식으로 이제 파이어를 아마 원할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좀 안정적으로 뭐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은 직장인이라는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고 뭐 현재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목표가 그 목표 때문에 하는 분도 있지만 과정 때문에 하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파이어족을 내가 목표하는 내 삶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파이어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랑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분명히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좋아서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파이어족이 진짜 돼버렸을 때 나는 사실 파이어족이란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그 삶 과정 자체가 좋아서 그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나 자체가 좋아서 행복했던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공허하고 오히려 좀 불행하고 좀 그때만큼의 행복이 안 나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게 좋은 질문을 주셨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왜 파이어족을 노리고 있지? 내가 진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노리는 건가?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과정에서 즐기고 있는 거랑 반대로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좀 그런 경계를 좀 가지면서 좀 생각해보면은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찾으면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은 저는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럼 파이어족이 됐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과정에서 내가 행복을 얻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상실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파워족을 꿈꾸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파이어족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서 내 지금 잠 줄이고 일을 막 두세 개씩 하고 내 행복을 엄청 포기하면서 하는 근데 그거의 전제는 돈만 생기면은 행복이 돌아올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건데 사실 돈이 행복의 완전한 답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진짜 얻었을 때 얻을 이제 실망 혹시 얻지 않았을 때 그럼 계속 그분들은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이라는 곳에 행복의 끝이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고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워낙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의 제 유튜브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그런 젊은데 좀 빠르게 자산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한 40명이 되고 그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100명이 넘는 이제 분들의 면접도 보고 이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이제 벌어서 한 분들도 있고 부모님한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사업에 성공해서 나중에 늦은 나이에 된 분들도 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그 비율이 있듯이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비율이 있고 행복하지만 이제 불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행복이 아니라 좀 행복에 좀 결핍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게 돈의 결핍 때문인가? 라고 느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좀 부자인데 불행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보다 더 부자신데 아니면은 나보다 돈 많은데 왜 불행하시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준거 집단은 그래서 그분이 300억이 있지만 그분은 3천억과
3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억 가진 자신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좀 불행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준거 집단은 돈에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준거 집단도 결국에 뭐 백억 몇천억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 주변에서 돈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돈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한 5가지 목표, 6가지 목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을 꾸리고 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또 하나의 굉장히 돈만큼의 중요한 또 축이고, 사회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좀 이런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거, 좀 영향력이나 그런 미디어로서의 그런 뭐 목표 같은 것도 있고, 뭐 돈도 당연히 뭐 돈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좀 할 수 있고, 뭐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제 이름을 단 장학금으로 이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 뭔가 하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5개도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산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된 후 일상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과 뭐 중간과 지금이 또 다른데, 처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을 이제 끄고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알람을 안 켜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좀 알아서 좀 먹게 되고,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었던,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못했다고 꼭 나한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돈만큼 가치는 아니네, 별로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는 택시 좀 타고 다니는 거. 저는 사실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차도 사고, 차도 처음에 2대나 계약해가지고 2대 사고 많이 운전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운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면허를 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운전을 안 해서 그냥 버스, 지하철만 타고 다녔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서 이제 운전을 좀 이제 해보니까 이거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제 차도 하나를 이제 취소했고, 그 하나 갖고도 한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8,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그 8,000km도 4,000km는 그 아는 동생이 차가 반팔해서 그냥 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한두 달 만에 이제 한 거고, 차를 진짜 안 타다 보니까 그냥 내 편한 이동수단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늦었을 때 빨리 가는 게 버스, 지하철이면 버스,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버스는 안 타는 거죠. 지하철을 많이 타고, 보통은 택시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기상도 원래는 뭐 알람 없이 뭐 늦게도 일어나고 했다면은 요즘은 그냥 오히려 7시, 6시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기도 하고 좀 시간을 또 쪼개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때보다 일은 한 3-4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반대로 좀 일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노는 걸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는 워크랑 라이프가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크가 곧 라이프이자 굉장히 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간관계는 책에도 사실 써놓긴 했는데 돈이 인간관계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긴다, 옛날에는 돈이 생기면은 막 여자들이 다 줄 서고 막 사람들이 막 친해지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뭐 막연한 상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돈에 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돈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도 그대로 다 만나고 있기도 하고, 대신 새롭게 하는 뭐 사업가의 삶이나 투자자의 삶을 살면서 얻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알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존 관계가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관계는 좀 사랑이나 끌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존경할 수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뭐 도파민을 얻든 안정을 얻든 어떤 감정을 좀 얻어야 그 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서도 크게 달라졌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었고, 원래 제 네트워크가 아니다가 그냥 이제 예전에 한번 알았던 그런 분들이 그 연락을 이제 해온 경우는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나와의 인간관계보다 내가 빌려줄 돈을 더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실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정답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다른 문제도 돈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치부하거나 좀 핑계를 이제 나도 모르게 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돈이 진짜 많아져 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이제 돈 때문에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원인을 미리 찾았다면은 돈이 많아지기 전에도 사실 먼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수많은 문제들이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라는 거를 좀 정확히 좀 생각을 해서 돈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좀 해결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은퇴 전 꼭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조기 은퇴하고서도 사실 이거는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주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100억을 벌었는데 내가 왜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지?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3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 아니면 뭐 10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 돈이 원인이 아닌데 돈이 이미 많아져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자꾸 부정을 하면서 돈의 양이 문제일 거야 라고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생각을 깨버리고 그 통념을 깨고 좀 다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꼭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돈이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잖아요. 돈의 양만 많아진다고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결국 행복해지는 건데 그거를 사실 찾지 못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상한 데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돈이 없을 때 사실 대부분의 99%의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보다는 그 답을 좀 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